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 30분 교육학 논술 명교육학의 명중호입니다. 자, 오늘은 그 5부 교육심리학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격발달 이론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책으로 해서 274페이지입니다. 그 마르시아의 정체성 지위 이론이라고 되어 있죠. 일단 이제 개념으로 보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누구이고 존재의 의미는 무엇이며 인생을 통해 무엇을 성취하고자 하는지에 관한 생각이다. 그래서 인생관의 정립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배웠던 것 가운데 에릭슨이 있습니다. 에릭슨을 갖다가 이제 잠깐 살펴보면 그 마르시아의 정체성 지위 이론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지난 시간 이제 에릭슨의 이론을 배울 때 이제 청소년기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에릭슨이 이제 8단계를 갖다가 이제 얘기를 하고 발달에 있어서 8단계를 얘기를 하면서 청소년기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바로 이 내용이 나오죠. 정체성 대 혼돈. Identity versus role confusion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또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개념을 형성하면 건강한 정체성이 만들어지지만 이를 해내지 못하면 혼돈의 심리 상태에 빠져서 모든 것을 부정하거나 정서적으로 괴로움을 겪는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시기에 이제 두 가지 과제가 있는데, 하나는 자신이 어느 집단에 속하여 그 집단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는 소속감이라고 하는 거고, 다른 하나는 가족의 울타리 밖에서 새로운 것을 찾아보려 시도하는 탐색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탐색이라고 하는 것은, 좀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모험 정신을 발휘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미래를 갖다가 이제 개척해 나가는 것을 의미하지만, 부정적인 개념으로 보면은 이제 방황이죠.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제 가출,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 소속감이라고 하는 것도, 좋게 얘기하면 가족과의 어떤 유대감을 갖다가 형성을 하면서, 그런 이제 어떤 긍정적인 개념이 되지만,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거기에 이제 안주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이의 어떤 심리에 고착화되는 거고, 이제 그런 거를 갖다가 이제 의미를 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잘 해내면 성공적인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소속감만 있고 탐색할 용기가 없으면 정체성의 조기망화. 그러니까 소속감만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정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죠. 가족에만 이제 집착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런데 그 반대로 소속감을 거부한 채 탐색만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모라토리엄. 제가 이제 방황이라고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떠도는 거죠. 정체하지 못하는 거죠. 자기의 정체성을 찾지 못하는 거고, 그러니까 모라토리엄이 보통 이제 유예라고 그러잖아요. 유예 기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그런 이제 어떤 부정적인 상황이 이제 발생하게 된다. 이제 이 얘기를 갖다가 이제 에릭슨이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마르시아의 이제 정체성 지위 이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정체성 지위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정체감 형성 과정뿐만 아니라 정체감 형성의 수준의 개인차를 함께 진단하고자 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앞서서 이제 에릭슨의 어떤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그런 이제 과정, 8단계를 거쳐가는 일종의 이제 중간 단계로서의 청소년기라고 하는 과정에 이제 주목을 했다면, 마르시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진전된 상황으로서 바로 수준, 그래서 이제 지위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그 수준, 형성 수준이라고 하는 개인차까지 이제 진단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나옵니다. 마르시아는 에릭슨의 정체성 형성 이론에서 과업에 대한 전념 혹은 수행, 커미트먼트,
앞서 나왔잖아요. 와, 정체성 위기 경험 여부. 크라이시스라는 두 가지 차원을 중요한 구성 요소로 보고 이 두 가지 차원의 조합에 따라서 이제 네 가지로 이제 분류를 한 거예요. 그렇죠? 요 앞서서 우리가 봤었던 여기서는 소속감이라고 돼 있어요. 커미트먼트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에 그 롤 컨퓨전이라고 돼 있는 요 부분을 갖다가 크라이시스라고 이제 명명을 한 거고요.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행, 전념, 커미트먼트라고 하는 것은 계획, 가치, 신념 등에 대해 능동적 의사결정을 내린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위기란 자신의 가치관에 대해 재평가하는 기간, 기간이라고 했죠. 모라토리움이에요. 모라토리움. 아까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모라토리움. 부정적인 의미로 따지면 모라토리움인데 모라토리움이라고 하는 것은 기간을 갖다가 의미합니다. 그죠? 방황하는 기간, 탐색하는 기간. 그래서 이제 네 가지 범주로 나눈 거예요. 위기와 수행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앞서 이제 에릭슨이 주목한 거는 이거죠. 그런 어떤 탐색과 소속감,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면 정체성이 성취가 되는 거지만, 그렇죠? 에릭슨 같은 경우에는 요 홈이라고 하는 요거는 빼놓고 요 두 가지를 얘기했었잖아요. 위기, 정체성 유예라고 하는 것은 위기에는 잘 대응을 하지만 수행, 전념하지 못할 경우, 정체성 상실이라고 하는 것은 수행은 잘 해내지만 위기에 대처하지 못할 경우에 정체성 상실이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의 네 가지 범주, 지위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정체성 성취라고 하는 것은 가치관의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삶의 목표, 신념, 가치, 직업, 인간관계 등에 대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여 자아 정체성을 확립한 상태. 두 번째, 현실적이고 대인관계에서 안정감이 있으며 자아 존중감도 높고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도 높다. 그래서 자아 정체성이 반드시 한 방향에서 최고의 성숙 단계까지 직선적인 발달을 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뭐냐면 이제 앞서 여기 나오죠. 정체성 성취로 분류되었던 사람이 후에 정체성 상실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정체성 성취라고 하는 것이 어떤 완성된 어떤 그런 모습, 상황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마르시아가 얘기하는 그 어떤 네 가지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체성 성취 상태에서 정체성 유예나 정체성 혼미 상태로 퇴행하였다가 다시 정체성 성취 상태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다. 이제 뭐 이 예의 어떤 극단적인 뭐 상황을 갖다가 이제 얘기한다고 한다면 노숙자도 얘기할 수 있고 그 강원도 정선 카지노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노숙자분들 가운데서 중소기업을 운영을 하면서 건실한 가장으로 돈도 많이 벌고 아주 풍요로운 가정을 꾸렸던 사람이 일순간에 이제 파산을 맞고 그리고 이제 노숙자로 전락을 했다가 그래서 이제 알코올 중독에 빠졌다가 그런데 뜻하지 않은 계기로 그걸 극복을 하고 또다시 이제 건실한 가장이자 사회인으로 돌아가는 경우. 그렇죠. 정선 카지노에 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습니다. 역시나 이제 건실한 가장, 또 초 엘리트에 해당되는 그런 어떤 사람이 노름에 빠져서 카지노를 전전을 하고 그러다가 또 갱생의 계기를 맞아서 또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돌아오고 이제 그게 이제 바로 이제 이런 상황을 갖다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정체성 유예입니다. 현재 정체성 위기나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상태로 정체성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 의사결정을 하지 못한 상태. 삶의 목표
목표와 가치에 대해 회의하고 대안을 탐색하나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에 머물러 구체적인 자신의 역할과 과업에 몰두하지 못하는 상태. 이 단계에 속하는 청년이 가장 적극적으로 정체성을 탐색을 하는데, 어쨌든 위의 단계의 청년은 안정감이 없으나 정체성 성취를 위한 과도기적 단계에 있으므로 시간이 지나면 정체성을 확립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바로 이제 이게 앞서 얘기했던 모라토리움에 해당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탐색을 하고 모험을 하고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찾고자 하지만 아직 찾지는 못하고 바로 이제 그런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체성 상실이에요. 스스로 사고하거나 의무를 갖지 않고 타인의 가치를 받아들이는 상태. 부모나 다른 역할 모델의 가치나 기대를 그대로 받아들여 그들과 비슷한 선택을 하는 경우. 자, 앞서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정체성의 조기 마감이라고 얘기했어요. foreclosure라고 얘기했어요. 바로 이제 요 상황인 겁니다.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굉장히 가정적이고 가정에 충실하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이 단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이 단계. 부모에 의존하게 되고 그래서 사회적 인정의 욕구가 강하고 부모의 가치에 따라 생애의 방향을 결정하고 부모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다. 부모의 과업을 물려받거나 일찍 결혼하여 안정된 가정을 꾸려나가는 청년에게서 흔히 발견된다. 청년기를 매우 안정적으로 보내는 것 같으나 성인기에 들어서서 뒤늦게 정체성 위기를 경험하는 경우가 있다. 자아 정체성 형성을 위해 심각한 위기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성숙되고 통합된 정체성 발달을 위해서는 위기를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죠. 너무 방황을 해도 안 되고, 그렇죠. 너무 아이 수준에 머물러서도 안 되고, 적절한 중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소속감, 수행, 전력, 커미트먼트라고 하는 것도 필요하고, 크라이시스도 필요하고, 모라토리엄 기간이라고 하는 것도 필요하고, 우리가 그래서 이제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이제 보통 청소년기를 얘기하는데, 바로 그 질풍노도라고 하는 것도 일정 정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정체성의 혼미. 자아에 대해 안정되고 통합적인 견해를 갖는데 실패한 상태예요. 둘 다 못 가지는 거죠. 위기를 경험하지 않았고 직업이나 가치관 선택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해 관심도 없다. 방향성에 거려되어 있는 상태로 다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완전히 자포자기 상태인 거예요. 정체성 위기를 느끼지 않으며 미성숙하여 자아 존중감이 낮고 혼돈에 빠져 있어서 정체성 지위 중에서 가장 낮은 단계이다. 그런 거죠. 예. 자, 부정적 자아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요 네 가지 빼고, 부정적 자아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 이거 한번 살펴볼게요. 부모의 가치관이나 사회적 가치관과 정반대되는 자아 개념을 의미하는 거예요. 일단은 그 자아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그 모범답안 같이 이렇게 있는 건데 이도 저도 아니고 사실은 어떤 가능성조차도 완전히 없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사실 정체성 혼미라고 하는 것은 정체성 성취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지만 부정적 자아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마저도 아닌 거예요. 개인적인 성공에 대한 부모나 사회로부터의 강화나 지원이 없을 경우에 나타나기 쉽다.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행위를 예면할 기회가 없어서 사회적 가치에 반대되는 태도 행동을 자신의 것으로 수용함으로써 부정적 정체성을 가지게 된다. 그렇죠? 근데 이제 마르시아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이렇게 부정적 자아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구분을 한 게 아니에요. 정체성 상실의 특수한 경우로 이제 강조를 하는 거죠. 앞서 이제 정체성 상실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거죠. 부모나 이제 역할 모델은 이제 가치나 기대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들과 비슷한 선택을 하는 건데, 뭐냐면, 그게 이제 과다하다 보니까는
어떤 거예요? 반항을 하는 거죠. 완전히 반항을 하면서 어긋나게 나가는 거죠. 완전히 일체의 모든 것들을 갖다 부정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정체성 상실의 특수한 경우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극단은 통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극단에 말하자면 정체성 상실이라고 하는 것도 부모의 과보와 부모의 지극한 사랑이라고 하는 게 흘러 넘치다 보니까 그거에 완전히 극단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마르시아는 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적 적용, 자기 연령 수준에 맞는 과업에 전념하도록 격려해야 한다. 자신의 수준에 맞는 활동이 중요하며 한 가지 일에 전념하고 스스로 정한 것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성공한 사례를 보여주고 교사가 역할 모델이 되어주는 것도 중요하다. 다양한 인물의 사례를 통해서 모델을 발견하거나 다양한 가치, 문화 등을 체험하도록 하는 것은 정체성 확립에 도움이 된다. 자, 이어서 276페이지에 그 브렌펜 브레너의 생물생태학적 발달 이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징에서 생태체계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이제 체계라고 하는 말이 들어와 있어요. 개인의 발달은 유전적 배경과 환경 모두의 영향을 받는다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사람과 상황이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설명하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의 발달을 지우십시오. 인간이 환경에 영향을 받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실체라고 이제 주장을 한 거죠. 자, 그래서 브렌펜 브레너는 아동이 환경 내에서 직접적인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대중매체나 정치적 환경 등 보다 큰 범위의 환경과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성장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고요. 개인 행동에 대한 사회의 영향을 분석하는 데 영향을 미쳤고, 그래서 미국의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인 헤드스타트를 개발하는 기초가 되었다. 자, 그래서 브렌펜 브레너의 이제 체계 모형을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런데 이제 이 체계 모형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우리 뒤에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볼 겁니다. 체계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런 네모난 이게 체계예요. 시스템. 체계가 있고 요 밖에 environment 환경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환경과 시스템 체계는 인터액션 상호작용을 한다. 이게 말하자면 체계 이론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큰 틀이에요. 바로 이런.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죠. 바로 이 시스템,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과정, 프로세스에 대한 것은 이제 또 별도입니다. 또 별도예요. 근데 보통 체계 이론에서 많이 비판을 받는 것은 이 시스템 안에서 이루어지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암흑상자로 만들어놨다. 블랙박스로 만들어놨다.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분석을 갖다가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비판을 받고 있는데, 어쨌든 이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환경과 시스템의 인터랙션,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체계 이론의 틀이에요. 개념을 한번 볼게요. 큰 인형 속에 작은 인형들이 차례로 들어있는 러시아 인형 마트료시카처럼 환경들도 역시 더 큰 환경 속에 담겨 있다. 그래서 이 체계를 보면 개인,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거시체계, 시간체계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체계에서 개인과 미시체계는 함께 묶이며 다른 체계에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자, 그러면 브렌펜 브레너가 얘기한 그 환경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이제 미시체계입니다. 아동 가까이 있는 사람과 활동으로 발달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주는 환경이에요. 가족,
또래 학교, 동료 등은 물론 영향력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영상 매체나 인터넷 같은 매체도 이제 포함이 됩니다. 미시책에서 아동은 가족, 또래, 교사와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하고 아동은 부모에게 영향을 주고 부모는 아동에게 영향을 줍니다. 미시체계에서의 관계는 양방향적, 역동적입니다. 그래서 미시체계는 유아기와 아동기에 큰 영향을 주지만 청년기가 되면 그 영향이 줄어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이 이제 중간체계입니다. 미시체계의 요소 간의 상호작용으로 이제 구성이 되고 이들 요소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함께 작용하는가에 따라 개인의 건강한 발달이 이루어진다. 교사는 부모에게 영향을 주고 부모는 교사에게 영향을 주는데 이러한 상호작용이 아동에게 영향을 준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외체계입니다. 지역사회, 사회복지 서비스, 법적 서비스, 매스미디어, 부모의 직업, 가족의 친구와 같은 미시체계와 중간체계 모두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영향을 포함합니다. 특히나 이제 부모의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의 안정성과 부모가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의 양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뭐 당연하죠.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 풍요하고도 이제 관련이 되고요. 그리고 아이와 이제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의 어떤 양이라고 하는 것도 좌우하죠. 특히나 외벌이, 그러니까 아버지만 벌든 어머니만 벌든 하는 상황 속에서 아이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많이 가지고 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런데 지금은 맞벌이 부부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아이는 이제 혼자 많은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어떤 게 더 좋다고 얘기하지 못하지만 분명히 이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외벌이가 좋으냐 맞벌이가 좋으냐라고 하는 측면이 있어서 우리는 이제 대부분 아버지가 경제활동을 하고 어머니가 아이의 어떤 양육과 교육에 신경 쓰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꼭 그런 것만 같지는 않아요. 저를 보더라도 그렇고 저희 부모님도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맞벌이를 하셨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다음에 외체계가 아동에게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아동은 외체계의 구성원이 아니기 때문에 외체계는 아동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 다음에 이제 거시체계. 아이가 자란 문화고 문화는 모든 다른 체계에 영향을 준다. 거시체계는 사회가 아이에게 갖는 가치와 건강한 발달을 위해 필요한 자원을 반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다음에 이제 시간체계입니다. 발달에 영향을 주는 사회 역사적 조건이나 아동의 환경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의 양식과 생애에서 전환점이 되는 사건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간체계는 시간 종속적이며 발달에 영향을 끼치는 변화를 포함한다. 그래서 이제 그 예로 들었어요. 나이가 들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다양한 사회적 기관을 경험하는 것이 그 예이다. 이렇게 되죠. 그렇습니다. 이제 앞서서의 거시체계까지 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아이를 둘러싼 어떤 사회적 관계라고 하는 문화라고 하는 것 속에서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어떤 공간적인 어떤 느낌이 있죠. 분명히 그렇죠. 그런데 이제 시간체계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흐름인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거시체계까지는 일정 정도 내가 예상할 수 있는, 물론 이제 예상을 벗어나는 것들도 있지만 예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틀이라고 한다면, 시간체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것일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죠. 어떤 시간의 흐름이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내가 맞닥뜨리는 어떤 사건이라고 하는 것, 또 우연히 만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시간체계를 받으시면 되고. 자, 여기서 이제 미시체계의 내용인데요. 왜냐하면 미시체계가 가장 이제 직접적으로 아이와 연관이 되기 때문이죠. 특히나 이제 이 부모나 보호자는 아이의 성격 발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상호작용의 이제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네 가지가 나와요. 권위 있는, 권위주의적인, 허용적인, 무관심한 이렇게 돼 있죠. 가장 이제 주목한 것이 바로 이제 이 권위 있는입니다. 램펜 브로너가. 그래서 아이에게 확고하지만 세심하게 이제 배려를 하고 규칙에 대해 이유를 설명하고 일관성 있게 적용을 하면서 아이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 같은 경우에는 자기 존중감이 높고 확신이 있고 안정적이고 도전적이고 학교 생활에 이제 성공적이죠. 이런 부모 밑에서 아이는 이렇게 성장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권위주의적인 경우에는 자녀가 명령이나 지시에 순응하도록 요구하면서 규칙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 대화를 주고받으려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는 어떻게 돼요? 움츠려 있고 자신의 문제 해결보다는 부모를 만족시키는 일에 더 걱정을 하고 반항적이고 사회적 기술이 부족하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작년이었나요? 재작년이었나요? 작년 초까지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스카이캐슬인데 스카이캐슬의 아이들이 이제 주로 이런 식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부모가 이제 다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허용적인 자녀에게 무제한의 자유를 허용하고 제한적으로 기대하고 자녀에게 요구하는 바가 거의 없죠. 미성숙하고 자기 통제가 부족하고 충동적이고 동기가 없어요. 아이는 무관심하네요. 아예 이제 관심이 없는 거죠. 자녀의 삶에 관심과 기대가 거의 없어요. 자기 통제, 장기적인 목표가 부족하고 쉽게 좌절하고 비순종적 이거죠. 그러니까 허용적인하고 무관심한 거하고 거의 유사한 거죠. 아이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제 이 권위 있는 부모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부모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높은 기대와 반응을 나타내는 권위 있는 양육 방식이 아이의 건강한 성격 발달을 돕는 데 가장 효과적이다.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도전, 체계, 조력 등인데 권위 있는 부모가 이를 제공한다. 아이들이 자신들의 행동을 이끄는 가치와 목표를 발달시키도록 격려하고 책임감 발달을 돕고 아이가 자립심, 유능감, 소속감을 갖게 한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래요. 이 권위 있는과 권위주의적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종이 한 장 차이일 수도 있어요. 종이 한 장 차이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도 교육심리학을 이제 쭉 배우면서 느끼시겠지만 사람들은 분명히 성격을 타고납니다. 타고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 이제 가드너가 얘기한 다중지능이에요. 이제는 다중지능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다 이제 인정을 합니다. 어떤 아이는 논리적인, 어떤 아이는 수리적인, 어떤 아이는 음악적인, 어떤 아이는 운동적인, 어떤 아이는 대인관계 같이 굉장히 좋은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어요. 소극적인 아이들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분명히 이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인정을 한다면 부모는 굉장히 능동적인 사람인데 아이는 소극적인 아이들이 있어요. 차분하고 조용하고. 그러니까 성격이 아이하고 부모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부모 같은 경우에는 소극적이에요. 아이는 굉장히 활동적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부모도 활동적이고 아이도 활동적이에요. 그러면 합이 굉장히 잘 맞겠죠. 그러니까 부모가 약간은 명령투나 지시투로 말을 하더라도 아이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갖다가 아라고 하니까 아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약간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도 아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능동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자기 존중감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확신에 차 있고. 그러니까 부모는 이제 더 욕을 하고 그러면은 이제 이게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아이는 더 도전적인 학교 생활에 더 잘 적응하고 리더십도 강하고 부모가 말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학생회장 선거에 나가겠다고 막 하고 부모는 소극적이에요. 제가 좀 저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아이 같은 경우에는 막 활동적이어서 나는 학생회장 나가겠다고 돈 좀 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갈등을 일으키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나 부모의 성격은 굉장히 활동적이고 능동적이고 그런데 아이가 소극적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를 갖다가 처음부터 막 윽박지르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야, 이거 해보자. 그런데 아이는 소극적이에요. 나 못해요.
그러면은 뭐예요? 좀 더 센 말을 하겠죠. 확고한 배려라고 생각하면서 확고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이는 그거를 갖다가 명령, 압박, 강요 이렇게 생각하겠죠. 움츠려들어요. 더 움츠려들겠죠. 부모는 더 화가 나겠죠. 아이를 갖다가 더 윽박지르면서 더 밀어붙이겠죠. 그러니까는 마지못해서 따라가면서 어떻게 돼요? 만족시키는 일에 몰두하겠죠. 자, 그런 측면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런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 있는 거하고 권위주의적인 거하고는 사실은 굉장히 이 리더와 팔로워가 합이 잘 맞아야 이게 권위 있는이 될 수가 있고 권위주의적인 것이 될 수가 있어요. 훌륭한 팔로워가 아니면 사실은 권위 있는이라고 하는 것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학교 현장에 가지고 절실히 깨달으시게 될 거예요. 나는 분명히 권위 있게 어서리터티브하게 나는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이들은 우리 선생님 굉장히 권위주의적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아이들이 나와요. 근데 어떤 아이한테 물어보면 우리 선생님 굉장히 확고하시고 배려심도 강하시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대감이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가 우리한테 부여하면서 저희들을 잘 이끌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아이들은 우리 선생님 완전히 꼰대예요. 미치겠어요. 너무 강압적이에요. 그런 차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리더의 능력, 리더의 자질도 중요하지만 팔로워의 자질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의 어떤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삐딱하게 바라보고 조금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지만 무조건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그러면 사실은 권위라고 하는 게 생길 수가 없어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눠놨지만 권위 있는이라고 하는 것을 지켜나가기가 부모가 됐든 교사가 됐든 굉장히 어려운 거는 뭐냐면 아이, 학생의 어떤 태도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저희는 리더 교육만 자꾸만 시키려고 노력을 하지만 팔로워 교육을 잘 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일단 상황을 갖다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협조적이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마인드 세팅이 돼 있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리더로서의 자질을 발휘한다라고 하는 게 어렵습니다. 나중에 이제 교육행정에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지도성이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그 리더십이라고 하는 파트에 가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는 이제 상황이에요. 어떤 상황에 따라서 어떤 리더가 필요한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브레너는 이렇게 쉽게 이렇게 권위 있는 부모의 특징을 얘기했지만 저는 이렇게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교사의 역할 나오죠. 교사는 부모의 문화에 따라 아이에게 적절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가정교육을 어떻게 시켜서 아이들을 학교로 보내느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나 고등학교도 문제 아이들이 많지만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 때문에 정말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거든요.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나라의 그 막말 댓글의 그 상당수가 그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갖다 다루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유능한 교사의 상호작용 방식은 유능한 부모의 상호작용 방식과 비슷하다. 권위 있는 상호작용 방식을 체득할 필요가 있다. 예, 여러분들도 권위 있는 그런 상호작용 방식을 체득을 해야 되지만 아이들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모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이들을 잘 갖고 와서 학교로 보내야 여러분들이 사실은 권위를 발휘하고 싶을 때 권위를 발휘할 수 있어요. 안 됩니다. 아이들 권위를 갖다가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된 상황에서 어떻게 권위를 발휘할 수 있겠어요. 자, 친구관계.
청소년 시기의 친구 관계는 부모 다음으로 성격 발달에 큰 영향을 준다. 그리고 친구들은 정서적 지지와 정체성을 제공하는 주요한 요소이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청소년기 또 지금 대학에서 또 사회에 나와서 교우관계, 친구관계를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되죠. 인간의 발달에 대한 유전과 환경 모두를 종합하는 모형이다. 인간과 환경에 대한 인식을 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긍정적인 면에서 이러한 평가를 내립니다. 아이들이 다른 사람과 관계에 대해 생각하는 인지적 방식도 성격, 사회성, 도덕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데 브랜펜 브루너의 이론은 이를 강조하고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체계, 큰 체계와의 관계성 속에서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말하자면 아이가 스스로 어떻게 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가 이제 간과를 하는 거죠. 인간 발달의 단계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런 비판도 받습니다. 자, 다음 셀만의 사회적 조망 수용 이론, 사회인지 발달 이론이에요. 자, 인지 앞에 사회라고 하는 것이 붙었어요. 말하자면은 인지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바로 사회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셀만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회인지라고 하는 것이 뭐냐?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역할 채택, 입장 채택, 사회적 조망 이런 것과 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회적 조망 수용 이론, 사회인지 발달 이론이라고도 한다. 피아제의 구조적 발달 이론에 기초하여 피아제의 입장 채택 능력에 관한 이론을 발전시켰다. 그러니까 입장 채택이라고 하는 것이 피아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역할 채택. 아이들이 이제 구슬놀이를 하고 할 때 자기보다 나이 많은 아이의 것을 보면서 따라 그 규칙에 순응하고 함께 협의를 해가면서 말하자면 인지 발달, 도덕성 발달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루어졌잖아요. 이제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사회적 입장 채택을 하나의 독립된 기능으로 보면서 불변의 계열성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발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신피아제 학파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피아제가 얘기했던 거는 구조예요. 그런데 바로 그러한 어떤 역할을 갖다가 채택을 하는 것도 하나의 이제 독립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지 발달과 마찬가지로 사회 인지, 역할 채택, 입장 채택, 사회적 조망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계열성을 가진다. 단계를 가진다. 자, 이 사회적 조망 수용 이론을 사실은 우리가 이제 조금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입장 바꿔 생각하기. 입장 바꿔 생각하기. 역지사지입니다. 이건 이제 맹세가 얘기했던 건데, 역지사지. 황금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받는. 그런 것과 이제 통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떠한 입장을 취하면서 사람들과 엮여 나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특징을 보면 사회적 조망 수용 능력이란 다른 사람의 정서 상태를 대리적으로 경험하는 감정 이입과 동정심의 능력이다. 어려운 사회적 상황을 잘 처리하는 문제 해결 능력이다. 그래서 사회인지 능력이란 사회적 관계를 이해하는 능력이고 타인의 사고와 의도, 정서를 파악하는 능력이다. 사회적 역할 수용, 사회적 입장 채택 능력이란 자신과 타인을 객체로 이해하고 타인이 자신에게 반응하는 방식으로 자신도 타인에게 반응하며 타인의 관점에서 자신의 행동에 반응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5단계로 이거를 구분을 하였습니다. 자, 이 5단계의 발달 단계를 한번 보죠. 좀 희한하게도 이제 0단계부터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0단계부터 이제 4단계까지 되겠죠. 0단계는 미분화된 자기중심적 관점 수용 단계. 3세에서 6세. 그래서 여기 자기중심적이라고 되겠죠. 자기중심적. 피아제가 얘기했었던 아동기에 있어서 제일 특징적인 게 바로 자기중심성인데,
그래서 이제 미분화된 거예요. 미분화된 자신과 타인에 대해서 미분화된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타인의 물리적, 심리적 특성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해요. 그래서 관계에 대해서 그 개념이라고 하는 게 이제 자기 중심적인 겁니다. 자신의 경험한 바를 타인에게 단순히 투사하는 수준에 머물고 타인이 다르게 판단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자, 1단계는 분화되고 주관적인 조망 수용 단계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바로 이 주관적이라고 하는 말이 되겠죠. 주관적. 주관적. 아이는 동일한 사회적 상황을 자신과 타인이 다르게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의도적 행위와 비의도적 행위를 이제 구별하면서 어떤 상황에서 자신의 반응과 타인의 반응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은 자신과 타인의 입장을 동시에 고려할 수 없고 자신을 타인의 입장에서 볼 수 있는 능력이 없고 타인의 주관적인 상태를 물리적인 관찰에 의해 파악하려고 한다. 자, 여기서 어쨌든 주관적이에요. 주관적. 자, 2단계는 자기반성적 조망 수용 단계입니다. 8세에서 10세라고 되어 있죠. 개인이 각자 독특한 가치와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르게 느낀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하고요. 자신의 행동이나 동기를 타인의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고 아이 자신의 동기나 목적에 대한 타인의 반응을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의 사고와 감정에 대한 감정에 대해서 반성적으로 사고할 수 있고 타인의 관점으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타인을 하나의 주체로 볼 수 있듯 타인도 아이를 하나의 주체로 볼 수 있다는 호혜적 이해가 발달하기 시작한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호혜적 이해.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고 자기 반성적인 관점을 취할 수 있다. 이제 2단계 이르면 객관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 자기 반성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호혜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나도 상대방도 객관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3단계에 가면 제3자적, 상호적, 조망, 수용 단계로 갑니다. 입장 채택의 상호 관계가 형성되는데 아이는 자신과 타인의 견해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호혜적인 가점들이 서로 조정될 필요가 있음을 인지하고 사회적 만족이나 이해, 해결 방안 등 상호 이해를 통해 효율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자, 앞서 2단계에서는 이제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죠? 여기서부터는 뭐냐면 이제 상호 이해를 통해서 조정되고 뭔가 만들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이제 그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4단계 마지막 단계로 가면 사회적 조망 수용 단계 또는 심층적 조망 수용 단계다. 일반화된 관점이나 일반화된 타자의 입장을 증명한다. 자, 이겁니다. 일반화된 타자의 입장. 자, 일반화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규칙입니다. 규칙. 규칙. 법칙.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앞서는 3단계에서는 이제 조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조정이 되고 그래가지고 그러한 어떤 것들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까지 알게 됐다면 4단계 이르면 일반화, 규칙, 규범, 법칙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공동체 속에 다른 사람들이 공유하고 채택하는 가치, 태도, 신념들을 고려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점점 더 이제 폭이 넓어지는 겁니다. 나하고 상대하고의 어떤 그 관계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점점 더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입장 채택, 역할 채택, 사회적 조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회적 조망, 수용 발달의 의미를 갖다 한번 볼게요. 두 사람이 어떤 관련성을 가지고 있고 조화된 견해를 유지하기 위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아는 것이다. 자, 사회적 조망, 수용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진보적인 구조 발달의 과정이고 자신의 입장과 타인의 입장 사이에 통용되는 관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이다. 그렇죠? 같은 인지발달 단계에 있다 하더라도 다른 사회적 관점을 채택할 수 있음을 확인을 했어요. 셀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 앞서 피아제 봤잖아요. 1단계부터 이제 쭉 발달을 해가는 어떤 그 발달 단계라고 하는 것이 계단식으로 이제 쭉 이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 어떤 피아제가 얘기하는 어떤 인지 발달 단계와 사회적 조망 수용의 어떤 발달 단계가 꼭 일치하지는 않더라. 실험을 해보니까.
피아제 인지 발달이 사회적 관점 채택 능력의 발달에 필수적이면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을 한다. 그러니까 이러한 관점까지 이제 같이 봐야 됩니다. 셀만이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사회적 조망 수용 능력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인지 능력의 발달과 함께 다른 사람의 관점을 채택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거기에 따른 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셀만의 주장입니다.